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 전통의 색깔 오방색이라는 거 아십니까? 색깔이 5개인데요. 우리는 동양은 이 오방 색깔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오방색이라고 해서 5가지 색깔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8가지로 한번 이 오방색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먼저 이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색깔을 방향에 의미를 두는데요. 먼저 중앙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동서남북이 있죠. 동쪽에는 청색이라고 하고요. 서쪽에는 백색, 남쪽에는 붉은색, 적색, 위쪽에는 흑색, 검정색의 의미를 두고 가운데는 황색이라고 해서 푸른색, 하얀색, 붉은색, 흑색 이렇게 5가지, 이제 가운데 황색까지 해서 5가지 색깔을 의미가 둡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오행설이라고 봐서 목, 화, 토, 금, 수라고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방 색깔을 5가지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 이렇게 정확하게 동서남북 중앙에 색깔을 해서 오방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오방색으로 어떤 거에 하냐? 음식, 옷, 음식 같은 거, 고명 같은 거 얹을 때 색깔 조합을 이 오방색을 색깔을 쓰고요. 옷도 색동저고리를 쓰고요. 특히 건축에서 단청 색깔이 중국과 일본에보다 훨씬 화려한 단청색, 오방색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5가지 색깔을 아주 많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은 청색하면 어떤 색깔의 의미가 오십니까? 보통 청색은 시작을 나타내는 봄의 시작입니다. 먼저 계절을 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청색은 봄이에요. 봄. 봄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색을 봄이라고 보고요. 여름하면 정열의 계절, 여름 뜨거운 열정, 붉은색에서 여름이 이 화해됩니다. 가을이 되면 백색이 되는데 겨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이렇게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백색입니다. 보통 우리 결백, 우리나라의 민족 이런 걸 상징하는 백색이 되고요. 겨울은 흑색이어서 죽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례 때 검정색 옷을 입고 저승사자도 검정색 옷을 입게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을 상징합니다. 다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돼서 파릇파릇 청색이 되고 붉은 여름이 되고 그다음 가을의 거지가 이제 가을 거지 되는 모든 것들이 또 익어가는 곡식의 색깔인 백색이 되고 죽음의 색깔인 흑색이 돼서 이렇게 순환한다고 해서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명의 시작 아주 이제 열정, 거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준비인 이제 저축하기 위한 겨울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게 됩니다. 색깔 특징을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묘지를 보게 되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우리 좌청룡, 우베코라고 하는 것처럼 청색에는 용을 상징합니다. 청룡, 그럼 백색에는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붉은색 자는 우리가 보통 주작이라고 하죠. 붉은색 주작. 흑자는 현무라고 해서 현무. 가운데는 황웅입니다. 곰웅자를 써서 환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황색에서 임금님이 입으신 옷은 다 이 황색을 입죠. 임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중앙은 모든 중심이어서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색깔은 황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방금 우리의 짐승을 하는 것처럼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황후까지 보셨어요. 상징 동물. 우리 전통의 인의의 지신이라고 표현해서
인, 아니, 옆으로 가요. 동서남북으로 갑니다. 인, 예, 지, 신. 인, 예, 지, 신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보통 그 경복궁에 있는 문 있죠. 문, 인의의 지신을 활용을 해서 정도전이 하는데요. 인, 그래서 인자 흥인지문입니다. 도는문이고요. 예, 숭례문이고요. 남쪽에 있죠. 북쪽에는 인, 예, 진데 지자를 정자로 바꿔서 숙정문이 있고요. 그럼 신자에는 종각, 보신각이 있습니다. 신. 그래서 인, 예, 지, 신 이걸 활용해서 문을 만듭니다. 우리 전통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오방 색깔의 또 의미지요. 다시 이제 장기, 우리 몸에 있는 신체가 담당하는 색깔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봅니다. 간, 심, 간장, 심장, 비, 비장, 폐, 간심, 비폐, 여기는 신장, 여기는 심장. 좀 틀리죠.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하기 때문에 이 간장에 좋은, 우리 간에 좋은 음식들은 다 청색이라고 보고 심장에 좋으면 붉은 색깔, 간심, 비, 그러면 비장에는 황색, 폐는 하얀색, 신장에는 검정색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 색깔에 따라서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아주 많은데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볼까요? 먼저 간. 우리 간에 좋은 음식은 푸른 계열이라고 의미를 둡니다. 그럼 푸른 계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의 모든 초록색 식물들 보시면 됩니다. 쑥, 미나리, 시금치, 청고추, 포도, 오이, 호박, 파래 이런 거를 잘 드시면 청색 음식을 드시면 어디에 좋다고요? 간. 그래서 전 기억나는 게 간에 좋은 음식 중에 또 다슬기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푸른색 음식은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간, 심장입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붉은 계열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팥이에요. 팥. 그래서 요즘 보면 당근, 대추, 팥, 오미자, 토마토, 비트, 홍고추, 석류 이런 붉은 계열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이 상징하는데 특히 이 붉은색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악귀를 물리칠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 붉은색 음식에서 우리가 팥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잖아요. 동지팥죽에 팥이라든지 생일에 팥떡을 한다든지 이삿날 팥떡을 한다든지 또는 장독대 같은 거에 잡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붉은 고추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아이들 태어났을 때 잡기 오지 말라고 숯이랑 붉은 고추 또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또는 신부의 연지곤지 빨간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찍는 것도 다 뭔가 붉은색으로 우리가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색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심 비장에 좋은 건 노란색인데 노란색 음식 뭐가 생각나시나요? 노란색은 달걀, 노른자, 특히 호박, 그 다음 치자, 바나나, 귤, 유자, 울금 이런 황칠 이런 것들이 다 노란색 계열이어서 비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 다음 간신 비패 폐장에 가시면 흰색이니까 폐에 좋은 건 흰색으로 생겼던 것들 보시면 양파, 무, 감자, 쌀, 달걀, 흰자, 마늘, 더덕, 도라지, 참깨, 느타리 버섯 이렇게 흰색 계열을 드시면 폐에 좋은 음식이 되고요. 그 다음 비장으로 갑니다. 흑색입니다. 흑색은 검정깨, 검은콩, 미역, 김, 다시마, 표고버섯 이렇게 검정색 음식을 드시면 어디에 좋다고요? 비장에 좋다는 신장에 좋다는 거죠. 신장, 콩팥. 그래서 우리가 색깔에도 음식이 있는 골고루 먹으면 제일 좋지만 내가 좀 간에 안 좋다, 심장에 안 좋다, 비장이다, 폐다,
신장이다. 그러면 그런 음식 색깔을 골라 먹으면 좋다라는 걸 오방색으로 또 의미를 둡니다. 유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상생과 상극이라는 오행설에서 많이 보시는 말인데 여기서 제가 주역처럼 다 줄줄이 하지 않지만 상식선에서 살짝만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돌아서 서로 도움이 되는데 약간 보시면 상생이라고 하면 물과 나무는 도움이 되죠. 자, 보십시오. 물이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수생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누구한테 또 도움이 되냐? 목생화가 됩니다. 나무가 불에 타서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이 되는 거예요. 목생화에서 나무가 타면 열을 줘서 우리는 그 열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화생토입니다. 불에 다 타고 남은 이 불이 땅에 거름을 주어서 도움이 되죠. 남은 재들이 땅에 거름이 되니까 화생토예요. 토생금입니다. 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그리고 금생수입니다. 금이 녹아서 또 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도는 거죠. 물은 나무한테 도움이 되고 나무는 불한테 도움이 주고 불은 토한테 도움이 되고 토는 생한테 주고 생은 뭐가 돼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내가 약간 물성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나무 계열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나무 계열 사람을 만나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극인데 반대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오행이 약간 억제가 되고 누름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극화예요. 물은 불을 끄게 돼 버리죠. 그쵸? 물은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럼 불은 누구하고 극이냐? 화극 금이에요. 화극 금. 불은 이제 물이 불을 껐고요. 불은 서로 얘하고 안 맞는데 잘 보시면 왜냐? 불이 쇳덩이를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은 또 누구하고 하냐? 금하고 토하고 서로 금극토입니다. 아니, 금극목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가야 돼요. 반대로. 자, 이 쇠로 된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금극목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하고 상극인 건 목극토예요. 목극토. 그러면 나무가 강하면 이제 나무 뿌리가 너무 많으면 흙을 다 먹어버려서 이 흙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흙 존재감이. 또 이 목극수예요. 흙이 너무 강하면 물이 또 스며들지를 못하죠. 땅속으로 못 스며들어서 토극수. 자, 물의 상극은 붉은색에서 목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해서 서로 상극이라고 본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재밌어하고 이런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너무 어리숙하게 해서 참 어리숙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상식선에서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방색에 오행이 들어있더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사주풀이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나랑 안 맞는다고 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만약에 이제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수하고 목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가 수라면 이름자에 나무목 들어가는 한자를 쓰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다 하는 오행설입니다. 상식선에서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고, 이거에 따라서 상징 동물이 있었고, 인의의 지신으로 조선시대에 문을 만들었고, 우리 이 오방색으로 인해서 간, 심, 비, 배, 신 해서 장기를 의미를 두었고, 그 장기에 좋은 음식을 봤더니 색깔별로 나눠서 봤고, 우리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방색을 소우주라고 봤고요. 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아주 평안하게 된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방 색깔을 꼭 알아두시면 우리의 작은 소우주의 규칙을, 특히 동양에서는 이 오행서를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 하시는 경의서당 구독자님들은 이런 걸 좀 상식선에서 저랑 같이 넓혀가시면 어떨까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유익하신가요? 뒷부분에다가 살짝 정리해 놓을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유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제 영상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옛날 중요한 문서를 쓸 때는 위조하지 않도록 한자로 쓸 때 어려운 한자를 써서 위조 방지를 했는데요. 그걸 갖은 자라고 합니다. 이 갖은 자를 지금은 잘 쓰지 않아요. 아예 위조 자체가 안 되게 한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중요한 문서, 계약서, 금액을 쓸 때는 한글로 일일이 다 자필로 쓰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에 이렇게 한자, 갖은 자를 쓰게 됐습니다. 옛날 문서를 보시게 되거나 유용하게 또는 읽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옛날 단위를 한자로 표현하는데 현대의 숫자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단위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유익하실 겁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먼저 숫자를 어렵게 쓰는 것들을 갖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일에다가 하나만 하게 되면 1억이었는데 2억이 될 수 있고 3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일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쓰는 그 기호 표시를 쓰지 않고 이 한일자를 써서 이걸 한일의 갖은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두이는 여기에 이렇게 두이 표시를 하고 한일은 여기다 한일 표시를 하는 것처럼 두이를 이렇게 쓰고요. 석삼은 참여할 참에서 가져다 씁니다. 여기도 3개 표시가 있고 여기도 3개 표시가 있기 때문에 3 표시가 되는 거고요. 4 표시부터는 이 넉살을 어떻게 위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쓰게 돼서 방자할 사자를 갖다 써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오자는 앞에다 사람인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좀 이따 보실 백자와 천자에도 이렇게 사람인자만 그냥 집어넣게 돼서 위조가 안 되게 만들고요. 육자는 발음이 제일 비슷한 가차법으로 해서 문육자를 갖다 써서 륙자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7자는 오칠할 7자를 쓰게 되고요. 8팔자는 나눌팔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팔자와 육자는 서로 위조가 가능한데 이 팔자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써서 육자로 위조할 사람은 없겠죠. 숫자를 위조한다는 건 금액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건데 팔자를 육자로 위조하는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숫자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팔자는 이렇게 쓰고요. 아홉 글자는 옥돌구자로 쓰게 되고 열십자도 많이 보셨죠? 줄, 습자인데 여기에서 손으로 줍는다, 손가락이
10개네. 그래서 이렇게 가차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이렇게 쓰게 됩니다. 특히 한일, 두이, 석삼, 열십까지는 많이 보셨을 텐데 넉사, 다섯오, 여섯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자도 갖은 자가 있다는 건 특이하게 보셨을 건데요. 문서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그냥 얘네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옆에 거를 정확하게 쓰는 갖은 자 문서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백자 앞에는 그냥 사람인만 붙이면 되고 천자 앞에는 두렁천을 써서 언덕부를 쓰기도 하고 사람인변을 쓰기도 해서 두 가지가 있기에 다 썼습니다. 이렇게 천 단위가 되면 여기부터는 돈 쓸 때 만, 억, 조 다음에 경은 서울경을 쓰고요. 경 다음에 숫자는 해입니다. 그래서 1천만,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할 때 만, 억, 조, 경, 해. 우리나라의 지금 예산은 조 단위까지 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숫자가 예산 단위가 경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해 단위로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로 단위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십리를 간다 할 때 리 발음을 하는데요. 보통 하나의 리는 400m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4번 하면 리가 되는데 그래서 십리는 뭐가 되냐? 숫자로 보면 4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리는 400m를 한자로 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치라고 하는 건 한자로 촌인데요. 1초는 보통 3.3cm인데 옛날엔 이렇게 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초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정도가 한치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보면 3.3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치가 10개가 모이면 33cm가 되는데 우리가 한치의 10배를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손으로도 표현하면 주먹을 쥐고 이만큼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한 33cm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 자자가 10개가 모이면 10척이 모이면 한 장이 되는데 우리가 3m 정도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삼척동자라고 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해서 삼척은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삼척이니까 1척자가 33cm니까 3척이면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m 정도 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성장이 바르니까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길이가 뭐 10장이나 되었다. 그럼 보세요. 3m니까 30m가 되니까 아주 그렇게 계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촌이 3cm 정도 된다면 10개 촌이 모이면 한자가 되고 이 한자가 10개가 모이면 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길이 단위는 이렇게 척, 촌, 척, 장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땅으로 갈까요? 우리가 보통 한 평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식으로 많이 33평, 28평, 24평, 45평 이렇게 표현할 때 평자인데요. 한 평이 3.3 제곱미터가 되는데 보통 어른 걸음으로 어른 키 정도 되는데 한 1m 80 정도 가로 세로 1m 85 정도가 가로 1m 85 정도가 세로 이렇게 되는 게 한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른 걸음으로 가로가 한 2걸음 크게 두 걸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한 평 정도 돼서 평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밭에서 몇 평이냐? 그래서 단보라고 해서 1보, 2보 할 때 보자는 약 이렇게 300평 정도 된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평이 300배가 된 거죠. 그 다음 우리 자동차, 비행기, 기계 쓸 때 한 대, 두 대 할 때 대자, 한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 이제 천을 갖다가 쓸 때 쓰는 건데요. 우리가 한 피를 세금 낸다. 두 피를
한 필로 줄여졌다 이렇게 할 때 필단인데요. 명주 40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명주면 옛날 배틀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주 40자를 그러면 우리 현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돌돌돌돌돌 말해서 폭이 한 35cm 정도, 이렇게 좀 35cm 정도 되는 거를 몇 미터냐, 22m 정도 돌돌 말아놓은 걸 한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주 한 필 이렇게 하면 35cm 정도 되는 이 폭을 22m까지 몰아놓은 것들을 필이라고 해서 명주 40자를 한 필이라고 표현해서 세금 낼 때 한 필, 두 필 할 때 쓰는 단위고요. 발소자, 이 발소가 필필로도 있습니다. 또는 이 필자로 보시면 동물을 셀 때 쓰는데요. 동물을 이제 말 셀 때 한 필, 두 필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홉, 승, 두라고 나오는데 합할합자는 홉자가 돼요. 이 홉자는 우리가 옛날 되승이라고 해서 되박, 한돼, 여러분 밥 드실 때 이렇게 한돼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보통 한돼라고 하는데 요즘 밥통을 사게 되면 쌀량을 재는 컵, 계량컵을 줍니다. 그게 홉 단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홉. 그래서 그 정도가 우리 종이컵 한 컵 정도가 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홉은 한 되의 10분의 1. 그래서 그 종이컵으로 10개 정도 하게 되면 한 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는 한 되, 두 되, 한자로는 승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우리가 되라고 표현을 하죠. 한 되, 두 되. 그래서 그 종이컵 10개가 되면 한 되가 되고요. 그 한 되를 10개를 하게 되면 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두자를 써서 한 말 그러면 되박으로 10개가 되는 거고요. 이 되를 10개를 하게 되면 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말이 되면 이게 한 말이 10개가 되면 한 섬, 한자로는 석자라고 하죠. 그래서 한 섬 그러면 되박 10되가 10개. 그죠? 그 다음 10대가 10개 있어야 돼서 그 말, 두, 자, 다 처음부터 홉자의 기준으로 이 10홉이 되면 한 돼, 10대가 되면 한 말, 10말이 되면 한 섬, 이렇게 해서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위를 한자표로 하는데 세금 이야기, 그 다음 길이 잴 때 옛날 문서 볼 때 꼭 나오는 것들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현대로 바꾸는 거였구나 이렇게 한번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뒷면에 정리 한번 해둘 테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하시고 있으면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영상도 한번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